누군가는 잊고 싶었고 누군가는 덮고 싶었을 겁니다. 그날 현장에는 분명히 제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둘러싼 공방이 17년간 이어졌습니다. 소뚜탄에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치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단이 틀림없어요. 범인이 맞습니다. 끝나지 않은 진실 게임. 현장 검증에 문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검사장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내가 한 건 내가 해결을 해야지. 죽기 전에. 그 가운데에서 한 남자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제가 살인자입니다. 진범인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만남이 또 있을까? 지난 5월 3일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진귀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3대 나라 슈퍼 강도 치사 사건의 유가족과 피해자입니다. 17년 전 강도치사 사건의 유가족이 그 사건의 범인들과 함께 시위에 나섰습니다. 저희 유가족과 피해자는 가짜 3인조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3대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재심을 개시해 주십시오. 조작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주십시오. 어쩌다 가해자인 범인과 피해자 유가족이 나란히 법원 앞에 서게 된 것일까? 사건은 17년 전 전라북도 완주군 삼여읍의 한 작은 슈퍼마켓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새벽에 제복에 그 차가운 게 딱 닿았을 때 알았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 몇 분 동안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목을 휘감은 공포는 섬뜩한 속삭임으로 이어졌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네 서방이랑 네 새끼랑 죽이지 않을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부부를 제압한 범인들은 할머니가 잠들어 있던 건너방으로 넘어갔고 유외순 할머니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질식사. 이렇게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여기까지가 1999년 작은 시골 마을을 발칵 뒤집은 삼리의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전말입니다. 범인이 붙잡힌 건 그로부터 9일 뒤. 이미 몇 차례 소년원에 드나들었던 19살, 20살의 이웃 소년들이었습니다. 삼리의 3인조로 불렸던 세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했고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10개월 뒤 이 사건은 뜻밖의 반전을 맞게 됩니다. 사건 당시 옆방에 있던 피해자 최성자 씨는 한 교도소 교화위원의 부탁을 받고 수감 중이던 주범을 만났습니다. 최 씨는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범인의 목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아는 거는 경상도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줄기차게 경상도 사람이라고. 경찰도 사건 초기에는 경상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있던 주범의 목소리는 그녀가 기억하던 경상도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걔는 진짜 그야말로 그냥 전라도 그 촌놈 말투예요. 근데 그 말투하고 제가 그 밤에 눈 감고 들었던 그 목소리는 너무 다르죠.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담을 넘어 슈퍼에 침입했다고 했는데 그 무렵 이 집의 대문은 늘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담을 넘어갈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대문이 열려 있는 항상 열려 있는 문이고 문이 고장이 나 있어요. 그게
고장이 나서 시골 그 철문 있잖아요. 이게 대각으로 돼 갖고 안 닫혀져 이게. 어머니가 그냥 열어놓고 살고 있죠. 범행 도구도 의문으로 떠올랐습니다. 증거물로 압수한 십자 드라이버. 경찰은 이 드라이버로 걸쇠를 밀어서 현관문을 땄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건 현장과 똑같은 문을 만들어 걸쇠를 밀어봤습니다. 뾰족한 십자 드라이버로 걸쇠를 미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힘으로 문을 제낄 수는 없을지 시도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저기 걸쇠가 이탈하지는 못해요. 그걸 빼내야 되는데 드라이버로는 저기 테스트해 보셨듯이 열 수가 없습니다. 어딘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수사 결과는 석장 분량의 이 자술서에서 시작됐습니다. 검거된 범인 중 18살 강 씨가 자필렸었다는 이 자술서엔 범행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강 씨는 이 자술서가 자신이 스스로 쓴 글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경찰이 와갖고 자수 써래요. 그 당시 이제 글은 잘 못 썼거든요. 잘 못 써갖고 이제 쓰라고 갖고 이제 좀 몇 자 쓰다가 안 되니까 기사님 책상에서 기사님이 이 판정을 가져가 버렸어요. 뺏어갔어요. 그럼 이거 보고 쓰라고 갖고 자수서를 보고 쓴 거죠. 경찰이 내민 자술서를 그대로 베껴 썼다는 겁니다. 이거 쓰는데 상당히 애먹었던 건 사실이에요. 나도 그건 분명히 기억을 해요. 이거 쓰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교도소에서 한글을 배웠다는 강 씨. 그가 스스로 자술서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집을 한 채 그려보세요. 집은 지금 누가 살고 있을까요? 그냥 생각이 잘 안 나요. 여기에다가 사람을 한 명 그려보는 거예요. 여자 그림이에요? 남자 그림이에요? 그냥 그런 건데 그냥 남자라고. 그냥 남자라고? 3장짜리 논리정연한 자술서를 썼다는 강 씨가 그린 그림입니다. 검사 결과 강인구 씨는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읽고 쓰는 능력은 어떨까? 빈궁하다. 삼번. 네. 이게 뭐예요? 돌 위에 보시죠? 이게 뭐예요? 기본적인 단어도 어려워합니다. 풀 같은 거요? 네. 짧은 문장밖에 쓰지 못하는 강 씨는 기본적인 맞춤법도 아직 잘 모릅니다. 17년 전 3장에 걸쳐 자술서를 술술 적어내려갔다는 강 씨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그가 이 자술서를 직접 쓸 수 있었을까?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굉장히 그렇게 쓰기에는 전혀 너무나 큰 무리수가 있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장애의 특징은 장문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렇게 단문 짧게 그리고 어떤 문법적인 사용이 있어서도 정확히 문장을 맞추지 못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진술서에 이렇게 장문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끔씩 저희가 약간 고급 어휘를 또 선택하면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것 자체에서 저희는 좀 신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순투성이의 자백과 수상한 자술서. 그 뒤에 감춰진 진실이 있지 않을까? 이쪽이 우리 집인데. 역시 검거된 3내 3인조 중 한 명인 임 씨는 17년 전 경찰에 잡혀가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잡았어요. 여기에서. 네, 여기서. 네. 여기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경찰들 3-4명 이렇게 들어오가지고 이제 나를 이제 부르더라고요. 너무 겁나고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간 거죠. 그런 그를 지켜줄 가족은 없었습니다. 검거 당시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맸고 지적장애 2급의 어머니도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지금 게 많이 났었지. 그때만 해도 못쓰게 생겼어. 정신장애 2급에 내가 정신 이상자. 그때 지금 많이 나섰어요. 그때는 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갖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들이 그냥 그렇게 제비가도 모르고 정신이 없어갖고. 함께 잡혀간 다른 2 소년도 부모님 모두 장애인이었습니다. 주변에 누구 하나 나서줄 어른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왜 우리는 모르는데 왜 우리를 집중했냐? 니네 옛날에 전과가 있은 게 니네가 했을 수 있은 게 니네를 체포한 거지 가까운 게. 17년 전 전라북도 삼리에서 벌어진 강도치사 사건. 죄 없는 한 노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3명의 범인. 이들은 누명을 쓴 약자일까? 가면을 쓴 냉혹한 범죄자일까? 애기는 좀 폭행이 좀 있었죠, 예전에. 사건 초기 이들 3명은 하나같이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저도 애초 받고 네가 애초도 받았잖아. 처음에는 부연을 했죠. 아니라고 하다가 이제 막 폭행이 막 가혹행이 심해지니까 애들이 이제 맞다 하니까 이제 우리가 했습니다. 네가 할머니 죽였지. 맞잖아 이 새끼들아. 어떻게 해도 믿어주지 않았고 맞는 게 싫어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경찰봉으로 발바닥을 맞으며 자백 내용을 맞춰갔다는 건 3사람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우리 경찰봉 있잖아요. 경찰봉 갖다가 이제 발바닥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발바닥 올리는 그런 자세. 안에 무릎 꿇어서 뭐 이제 뒤로 해서 이제 경찰봉 갖다가 이제 때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맞았지. 결국 자신들의 죄를 확정짓는 조서를 제대로 읽지도 못한 채 지장을 찍었다는 삼리의 3인조. 대충 읽어보라고 대충 읽어보라고 하잖아요. 형사가 그 지장 찍으라고. 근데 형사가 그 손을 강제 잡고 가지고 지장을 찍으라는 거죠. 이들의 말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여기 한 권의 녹화 테이프가 있습니다. 숨진 유할머니의 사위인 박성우 씨가 현장 검증을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한 영상입니다. 앉아서 이 자식아 앉아서 저쪽으로 와. 그쵸. 너 계속 키고 있어 이 새끼야. 꽂아버려 완전히. 야. 멍 때리고 있어 애들이. 그리고 경찰이 너 임마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앉아. 저렇게 해. 완전히 이거는 뭐 영화 촬영하는 것 같았어요. 쳐줘야지 그렇지. 단 한 가지 범행도 스스로 재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있어만 이렇게. 제가 뭐 팔사한 거 알아봤잖아 그때. 현장에서 얻어맞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진짜 진짜. 어? 네가 한 잔을 해봐 임마 자연스럽게. 너는 계속. 야, 뭐 아니 범행은 했다고는 애들이 왜 지네들이 이렇게 했다고 한 가지라도 나올 텐데 왜 이런 걸 안 치? 야, 또 찢어가지고 너 눈 붙였어? 너 감은 게 아니라? 눈 붙여 찢어가지고 또 찢어갖고 눈 붙였잖아 막 감은 게 아니라. 어딘가 어수룩한 범인들. 감았잖아 힘이야. 아유 네가 이거 저 안덕이. 우리 나. 나 탈레트레이야 탈레구만. 나가 빨리 나가. 피의자들의 직접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었고, 만약에 이 영상 자료가 법정에 제출이 됐다면 이 사건이 유죄로 선고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인 거예요. 사건 발생 17년, 누명을 벗고 싶다는 3사람. 이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나오고 나중에 경찰 나왔을 때 그때 막 그냥 막 기죽어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아니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경찰? 네. 욕을 하라고 하는. 아니 옆에서 법을 안에서 욕할 거 아니에요. 누가 욕을 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왜 욕을 해? 욕 안 해요? 욕을 왜 해요? 두려움을 누르고 이들이 경찰과 만나야 할 곳은 법정. 재심을 열어야 할 사유가 충분한지 조사 중인 이곳에 당시 경찰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입니다. 이게 가서 저는 지금까지 뭐 현장 검증에서 다른 사건에서도 뭐 범인들이 적극적으로 현장 검증에 그렇게 쉽게 응한 적은 없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은 현장 검증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들과 같이 근무한 적이 있던 전직 경찰관은 이 영상을 보더니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지금 후배, 말하자면 지금 젊은 우리 형사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어찌 됐건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은 검증이 아니에요. 수사 받으셨잖아요. 재판 받으셨는데 어떠셨어요? 현장 검증 동영상 보셨는데 현장 검증에 문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모른다고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찍지 말라고 했죠.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치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고한 사람 아니라고 얘기했죠. 왜 무고한 사람이 아닙니까? 범인이 맞아요. 범인이 맞다고요? 마치 내가 이렇게 못된 그런 아니 그게 아니라 요거를 아 이거 나중에 문제라니까 이건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뭔 이게 이름 뭐 이게 보고서 뭡니까? 수사 기록이잖아요. 나 참 나오는. 진박이 틀림없어요. 범인이 맞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됐습니까? 자백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자백을 담은 검찰의 진술조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재심을 청구하는 변호인들의 지적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의 피의자 신문조서. 분명 서로 다른 사람을 조사한 기록인데 내용은 복사한 듯 똑같습니다. 심지어 오탈자도 같은 위치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사람이 사건의 중요 내용을 자백한 조서입니다. 아예 한 단락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오타도 똑같고 자신을 3인칭으로 부르는 호칭까지 등장합니다. 단지 몇 부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피의자가 한 말을 조서로 기재한 건 아니고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피의자에 따라 가지고 그 인칭을 조금씩 바꾼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작성한 조서라고 강한 의심이 들어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더라도 이거는 거의 베껴 쓰기 수준의 이런 조서가 작성되는 게 정말 가능하긴 할까 이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70년대, 80년대 조서였으면 그나마 좀 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99년도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심판한 경찰, 검찰, 법원, 심지어 국선 변호인까지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강도치사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숨진 피해자 할머니의 산소에 찾아온 한 남자. 산소 앞에 엎드려 절을 올린 그의 정체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세월은 흘렸지만은 그때 한 행동은 지금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좋은 데 가셔가지고 편안한 안식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죄를 지었어? 그는 자신이 삼리의 나라 슈퍼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짜 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다시 세상에 드러내는 게 두려웠다는 그는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그때 잡혔을 때도 우리가 맨 처음에는 했다 했죠. 저는 뭐 장례 서포 강도짓 한 기억은 있다. 그래가지고 막 글이고 쓰고 사인하고 다 했죠. 강도짓 했다고. 이미 17년 전에 자백했지만 그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강도 피해자 최 씨도 새로운 범인이 잡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부산에 무슨 최 검사라고 하면서 뭐 폐물이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렇게 통화하고 끊었어요. 폐물 모양, 색깔 이런 거요. 근데 제 폐물하고 맞더라고요. 혹시 삼례 3인조가 아닌 다른 범인이 있는 건 아닐까? 최 씨는 삼례 3인조가 누명을 쓴 것은 아닌지 의심하던 교도소 교화위원들과 함께 부산 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부산의 검사는 범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여줬고 거기에 그녀가 기억하는 목소리에 범인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듣는 순간 제가 들었던 목소리가 거기 있었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생긴 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게 그 목소리. 진짜 그런 목소리인데 그런 목소리를 제가 거기서 들은 거잖아요. 최 씨가 기억하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부산에서 잡힌 그들이었습니다. 당시 부산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수사관을 만났습니다. 이게 모든 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검사님도 확신을 가졌죠, 사실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다시 봤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다시 봤고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영장을 치든가 기소를 하겠다든가 이제 의사 표시죠, 그게. 그러니까 피신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범죄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죠. 넉 달 가까이 진행된 조사. 하지만 검찰은 부산에서 잡힌 3인조가 범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산 진범들이 했다고 자백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부산 진범들을 풀어주고 저희를 이제 다시 교도소를 보내고. 삼례 3인조 중 임씨 강 씨가 오늘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나섰습니다. 이런 인연이 또 있을까? 진범이라고 고백한 남자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말하는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이 참 때를 잘 맞춰서. 아니 근데 뭐 만약에 그때 처벌을 받았다면은 좀 있는데 좀 만수했겠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항상 내 머리에 이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더 선명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잠을 자도 뭐 계속 교도소에 같이 있는 꿈을 꾸고 내가 이제 뭐 계속 교도소에 있는 꿈도 만기가 다 됐는데도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 꿈속에도 왜 3년 세건 때문에 일어나 이런 생각도 합시다. 지난 17년간 자신도 마음 많은 감옥이었다며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가가지고 내가 했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언젠가는 인터넷 올라오라니까 이게 언젠가는 나한테 돌아서라도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오니까 차마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 아들이 너무 좀 불쌍도 하고 돌아가신 그 할머니가 좀 원통해야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지난밤 오랜 고민 끝에 남자는 어려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옷을 좀 잘 차려입으시는 것 같은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 삼내 애들 재심하는데 그 증인서를 그 내부에서 지나간 얘기를 또 내가 했다고 얘기하기는 참 힘든데
때 뭐 잘못된 거는 뭐 바로 잡아주는 게 지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는 거지. 바로 이 사건의 재심 사유를 조사하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것입니다. 씨가 법정에 가서 증언해 주시겠다고 하면서 같이 가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한 얘기가 단짝이니까. 자신이 진범이라는 사람과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람들. 모든 수사 관계자들이 깊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진범이라 주장하는 남자는 17년 전 그날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2015번) 제거 1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2월 6일) 완주 삼내 나라스포에서 발생했던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라도로 간 친구를 만나러 익산으로 향한 것은 사건 발생 사흘 전. 잊을 수 없을 만큼 눈발이 흩날리던 2월이었다고 합니다. 올라갈 때 기억은 진짜 앞에 안 보일 정도로 눈발을 치가지고 그전에는 눈이 잘 안 오니까 눈길을 운전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톨게이트까지 나와서 치영상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라스포 그 현장에 들어갈 때 담을 넘어서 들어갔습니까? 열고 들어갔습니까? 부부방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진술해 주세요. 우리가 빠구하고 신호하고 그걸로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 사망 순간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갑자기 보니까 할머니가 미동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먹고나고 사람이 움직이는 게 있었어요. 보니까 가만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테이프를 뜯고 그러니까 숨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청발 줘가지고 도와드리고 가슴 인공호흡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인공호흡 좀 해드리고.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는 그의 법정 증언과는 많이 다릅니다. 검찰은 사건 당일 도로에 눈이 없었고 할머니에게 물을 먹인 흔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집에 침입할 때 사용한 공구가 문틈에 들어갈 수 없다고 기술하면서 당시 조사한 부산 3인조의 자백을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입춘을 이틀 앞둔 오늘 호남 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호남 지역에는 오전부터 제작진은 사건 발생 사흘 전 뉴스에서 항공기가 결항될 정도로 폭설이 내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에도 사건 발생 당일까지 눈이 조금씩 내렸습니다. 진범이라고 자백한 부산 3인조가 사용한 범행 도구는 신호와 빠루. 검찰이 문틈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삼례 3인조가 사용했던 드라이버와 달리 쉽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바로 작하고 신호나 빠루로 문을 열 때 남은 이 자국도 사건 현장에 남은 흔적과 유사합니다. 검찰은 사건 현장에 물의 흔적이 없다고 했지만 피해자 가족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길가에 막 이런데 모기니 이런 데가 물이 처음에는 이게 땀인 줄 알았어요. 막 몸부림치다가 왜 그러잖아요 사람이 몸부림치다가 나는
땀으로 범벅이 된 줄 알고만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가 또 막 물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 삼리의 나라 슈퍼에 침입한 범인들은 최성자 씨 부부의 결혼 예물을 훔쳐갔습니다. 이들이 진짜 범인이라면 이 폐물의 행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처음에 잡혔던 삼리의 3인조는 훔친 폐물을 강물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폐물 버리는데요. 네, 경찰들한테 폐물 버렸다고 여기에다 말했어요. 한편 진범이라 주장하는 부산 3인조는 사건 발생 후 금은방에 폐물을 팔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폐물을 처분했던 박 씨를 만났습니다. 내가 폐물을 그 다음날에 지한테 나 연락 와가지고 집 갔다 합니까? 그 다음날에 폐물을 지하고 같이 들고 친구 엄마한테 팔아갖고 지한테 돈을 처분하고 지한테 돈을 주고 홍 씨와 금은방에도 같이 갔다는 지인 박 씨는 그때 판 폐물이 삼리에서 훔쳐온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홍 씨로부터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금은방 주인이 설명한 폐물의 모양은 그날 밤 최 씨가 강도들에게 뺏긴 것과 빼박은 듯 같습니다. 검찰도 금은방에서 폐물 처분 내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폐물 모양, 색깔 이런 거요. 근데 제 폐물하고 맞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상했던 거죠. 왜 폐물이 삼례 애들이 다 가져가서 걔네들이 뭐 어떻게 했는데 왜 그 폐물이 부산에서 나왔을까? 부산 3인조가 이 사건의 진범인 걸까? 또 다른 공범 홍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홍 씨는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의 어머니로부터 부산 3인조의 범행 사실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도록 하면 얘가 하면 입을 막아가지고 얘나는 뭐 죽었다 하면서 같이 가다 하는 칼이. 하지만 홍 씨의 아버지는 취재진이 집을 찾은 그날 자식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뭐 좀 안 됐지만은 옥살이 한 사람들한테 또 그렇고 유가족한테도 참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대단히 자백과 주변의 증언, 폐물의 행방까지도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진실은 17년 동안이나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역시 편안히 눈을 감지 못했을 거라며 가족들은 안타까워합니다. 잘못됐던 점을 좀 올바르게 잡아주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하에서나마 좀 많이 도와주시고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스스로 진범이라 고백한 김 씨 등을 조사하고 폐물의 행방을 확인한 건 부산지검이었지만 이들을 풀어준 건 부산이 아닌 전주지검이었습니다. 왜 부산지검은 직접 기소하지 않았을까? 이 사건도 내사를 상당 기간 진행을 했었어요. 내사도 사실상 이거는 수사였지 않습니까? 피신까지 받았으니까. 그래서 수사를 해가지고 자백 다 받고 관련자들이 또 다 진술까지 해주는 상황. 그리고 범죄만 삼내에서 발생했을 뿐이지 범인들이고 삼내 친구들까지 다 부산에까지 가 있는 상황에서 왜 그 사건이 전주로 넘어가요? 하루아침에. 부산지검에선 이미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수감 중이던 삼리의 3인도 조사를 위해 부산으로 이송해온 상황에서 담당 검사가 사건 내용을 보고하러 다녀온 뒤 사건이 전주지검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보내라고 그랬죠. 관할이 저쪽이고 이러니까 전주로 그냥 우리 그 내사기로 다 싸가지고 보내십시오 그래.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도 여기 이송을 시켜놨더니 아마 다 보낸 걸로 보이더라고요. 이런 경우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절차일까?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수사를 하는데 장애 사유가 있다든가
또는 추가적으로 어떤 범죄의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런 어떤 수사 필요성이 전혀 안 보여요. 수사 필요성이 없는 사건을 불필요하게 전주지검으로 보냈다는 것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라고 역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럴 필요성이 전혀 없는 사건입니다. 전주지검의 조사는 부산지검과는 어쩐지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김 씨는 전주지검에 와서도 2번이나 자백을 했지만 검사가 그의 자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주로 간다길래 속으로는 거기가 가날 지역이라서 그쪽 가서 재판받는다는 이리 생각을 했죠. 전주에서도 자백을 하셨잖아요. 네, 똑같이 했죠. 네,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아니라니까 내가 또 끝까지 우리가 맞습니다 하지도 않는 거고. 부산 3인조는 전주지검으로 넘어온 뒤 이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삼례 3인조를 직접 만났습니다. 두 3인조를 검사가 한자리에 불러 모은 겁니다. 직접 우리한테 유리하게 그만 물어봤으니까. 유리하게 물어봤다는 게 어떤 게? 니들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예. 네. 안 했지? 네. 했나? 아니요. 그 아들한테는 좀 그 음악에 그리 얘기한 것 같고. 딱 한마디가 니네가 했어 안 했어 딱 기획분이 안 온 거예요. 세 사람이가 했습니다. 떼지는 않은데 말이 너무 좀 세게 하고 말이 심하게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으로 수감 중인 범인이 있다는 걸 까맣게 몰랐다는 부산 3인조. 그들에게 검사가 던진 말은 조금 묘했습니다. 검사가 니들이 꼭 처벌받고 아래에서 교도소에서 처벌받고 있는 거 보니 처벌받는 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검사는 알고 있었어요. 다들. 우리가 받고 자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법이 다 끝나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지도 또 그 뒤집으라니까 힘들었겠지 그때 당시. 알고 보니 전주지검의 검사는 삼례의 3인을 범인으로 기소했던 바로 그 담당 검사였습니다. 삼례 3인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끝난 지 한 달 뒤 부산에서 새로운 범인이 등장했고 이들에 대한 내사 도중 돌연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첩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 후 묘한 분위기 속에서 부산 3인조는 무혐의로 풀려난 것입니다. 새롭게 그 진범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을 원래 그 삼례 3인조를 수사했던 검사에게 맡겼던 그 검찰의 결정은 그것은 아주 최악의 결정이죠.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이었죠. 부산 3인조에 대한 내사를 종결지은 당시 전주지검의 그 검사는 물어봤더니 오늘 휴가 가시는데요. 안 나오신대요. 휴가랍니까? 예. 최근까지 국내 최대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우리가 2번째 찾아갔을 때 공교롭게도 법무법인을 그만뒀다는 그에게선 짧은 문자 메시지 위에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부산 3인조를 내사한 부산지검과 그들을 무혐의로 풀어준 전주지검. 이 둘 사이엔 뜻밖의 교집합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부산지검의 검사장은 삼례 3인조를 기소할 때 전주지검의 검사장이었습니다. 부산 범인들에 대한 내사를 전주지검으로 넘기라고 지시한 건 바로 그 검사장이었을까. 안 계세요? 계속 안 나오시는 거예요? 네? 답변 안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고위 관료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 중인 당시 부산지검 검사장은 절차대로 처리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부산지검에서 저희 그걸 기소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면 우선 당장 대법관들은 뭐라고 하죠? 유죄 판결을 했던 대법관들은 지가 검사장으로 있으면서 말이야 제대로 부하검사 업무 처리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기소가 됐단 말이냐? 응? 라고 그 대법관들이 뭐라고 말을 하겠죠. 대법관들 그 판검사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잖아요. 어쩌면 이 사건의 실체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을지도 모르는 인물. 우리는 부산 3인조를 처음 조사했던 부산 검사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오늘 실버님한테 보내셨잖아요. 예. 부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답변도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더 이상 없고요. 17년 전 부산의 검사는 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되었습니다. 검사장 KBS에 영영시켜드립니다. 진실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말 못하죠. 못하죠. 못합니다. 그거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조직의 배신자로 찍히고 왕따당할걸요. 검찰이 그런 조직이에요. 정의의 이름으로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과 법원. 하지만 삼리의 3인조에게 법은 공평했을까? 의심스러운 증거는 키웠고 무죄의 증거는 덮었습니다. 저울은 이미 균형을 잃었던 건 아닐까? 하나의 사건의 시스템을 보면은 경찰, 검찰, 법원, 법원도 1, 2, 3심, 국선변호인까지 해서 시스템 안에 수많은 관련자들이 있는데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했다면 재심 사례가 되기는 어려워요. 이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은 정말 사법 시스템의 종사자들이 자신들이 행한 잘못이 언제든지 밝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갖고 이게 아주 신중하고 인권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료된 공소시효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 뒤늦게 등장한 그의 존재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유족분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억울했으면은 지금까지 그 사건에 매달린 분들 3명이 또 억울한 누명을 썼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세월을 흘러도 이제 진실이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할머니 뭐 이제 너무 마음에 부담,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좋은 데 가시라고 그랬죠. 자신이 진범이라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지금까지도 경찰, 검찰, 법원은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우리 어머니 죽인 왼수야. 어? 죄송합니다. 진짜 고맙다. 이렇게 나와줘서 이렇게 용기 있게 해준 거에 진짜 고맙다. 네? 잘 가. 네, 들어가시죠. 뭐든 죄 없다니까요.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게 맞는 건데 안 되면 그게 문제인 거지 이제. 제자리에 돌려주는 게 맞는 거지 이제. 안 돌려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강도 살인범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17년을 숨죽여 살아온 이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다면 다시 원칙으로 다 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이제 무죄가 밝혀질 거라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무죄가 이제 된다면은 이제 마음속에 있는 마음 상처 같은 거랑 다 씻겨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의미로 열심히 살겠죠. 그 억울한 누명을 덮고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으로 보이고 싶죠, 사람들. 저는 저한테 인터넷 정식으로 한 건 아닙니다.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갖다가 만든다는 게 당사자 입장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있었는지가 제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어찌 보면 이 사건의 마지막 기회거든요. 진범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솔직히 좀 떨려요. 떨려요, 많이. 오늘 다 트라우마를 조금이라도 털어야지. 사모님, 이쪽 오십시오. 잠깐만요. 네, 여기까지 왔는데. 벌써 잘하셨습니다. 네, 좀 드릴게요. 아, 저도 물론 어렵게 왔지만 이분도 어렵게 오셨죠. 그냥 다 내려놓으시게요, 서로. 네. 저도 좀 많이 내려놓을 거니까. 고맙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나오는 게,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게. 그분도 용기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이제 비난도 많이 받을 거 예상하셨을 건데, 근데 그게 감사한 거죠, 그나마. 네. 변호사님 어떠세요, 오늘? 아, 기분 좋죠. 뭐 있습니까? 무조건 무죄가 확실한데 약간의 긴장은 되죠. 그래도 다들 기뻐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적기는 좀 그렇지. 오늘 법원에서 첫 사과를 했죠. 이 사건에 관여된 수많은 경찰, 검사, 판사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분들한테 겸허히 반성하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리 찾는데 너무 오래 걸린 것도 있고 제자리 찾으니까 다행이고 그렇지만 잘 되세요. 둘, 셋. 교도소 안에 있을 때가 제일 가장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17년 만에 이렇게 이제 무죄가 선고되고 이제 누명을 벗으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요. 그리고 좀 행복하고. 저희는 앞으로 이제 새 출발을 하고 이제 열심히 살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